예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죠? 697페이지. 제1조 읽어볼까요? 제1조 697조 제1조 보통 1조는 목적이 들어가요. 왜 이 법을 만들었느냐, 취지, 배경 등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했으니 앞으로 또 공부할 거고, 나중에 이제 무슨 모임을 만든다 그럼 모임 회칙 만들잖아요. 예. 그럼 모임 회칙 제1조 목적, 본 모임은 어떠한 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겠죠. 그죠? 제2조 정의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입법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법 자체에서 용어를 만들고 이 용어를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뿐만이 아니라 법학 자체가요,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법학은 개념 법학이라 그래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너무 곁가지가 많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정의를 한 다음에 그 개념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해야지 그 밖에 나가는 얘기는 하지 않아야 돼요. 법은. 왜냐면 법이 애매모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동산학 그러면 부동산학이라는 그 잡학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을 광해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준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법은 법은요 이렇게 뭐 광의, 뭐 협의, 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법의 적용이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자동차는 그냥 동산인 거지 부동산 학처럼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런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법은 명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고 부동산 칠판 보셔요.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거 줄이면 보통 뭐라 그래요? 실명법이라고 하잖아요. 줄이면. 줄여서 쓰는 거야. 뭐 부르는 사람 마음이에요. 보통 실명법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부실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부실법. 왜냐면 내용이 부실해요. 몇 개가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본질과 원리만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요게. 그럼 이제 첫 번째 뭐를 아셔야 되냐면 신탁행위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탁행위론.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책에 없어요. 칠판 보시고 이론. 뭐냐면 갑이 신탁하는 사람이에요. 을이 신탁을 받는 사람이에요. 신은 믿을 신이에요. 탁은 믿을 신, 탁은 맡길 탁, 맡기는 거야. 믿고 맡기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럼 수탁자는 받아서 보관하는 사람이 수탁자.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잖아요. 부동산 소유권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소유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소유권 기타 부동산에 대한 제한 물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갑이 이제 신탁자로서 직권데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남편이 샀는데 아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또 아버지 건데 자식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 그런 거 많죠? 애들 앞으로 미리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이에요.
상속세가 세잖아요. 그죠? 100억짜리라고 해봐요. 100억짜리. 근데 상속세를 50억 낸다고 하면 기분이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100억이 아니라 올라서 100억이잖아요. 그래, 당초 애들 이름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냥. 그 10억 주고 샀는데 한 10년 지니까 100억 됐다. 내 거 아니에요, 거. 그러니까 아예 애들 이름으로 해놓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얘가 믿고 맡기는 사람이고 이게 보관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소유자는 누구냐면 얘인 거예요, 얘. 얘가 소유자예요. 둘 사이 관계에서 이 신탁자가 이 사람이 뭐예요? 소유자다. 근데 둘 사이 관계는 이둘만의 관계지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계죠.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신탁자에게 있다. 그러나 갑각을 둘이가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등기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을의 이름, 수탁자 이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이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 즉 대내적 소유자는 누구? 신탁자.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다. 그러면 소유권은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은 분리되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어렵게 표현하면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고? 신탁자.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수탁자가 지 이름으로 등기된 걸 가지고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얘는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거예요?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거야? 얘 입장에서는. 이건 대내적 관계예요? 대외적 관계예요? 외적 관계니까. 대외적으로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수탁자가 처분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 못하는 거야? 당연히.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고 얘는 소유권을 무조건 취득한다. 얘가 사면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갑은 법적으로 병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나요? 관계적 귀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해요? 선의의 병에게만 갑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러면 X죠.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무조건 얘가 취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소유자가 처분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 땅이 있는데 신탁자가 갑이고 수탁자가 을인 거예요.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예요. 그런데 제3자 병이 무단으로 그 땅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면 이 무단 점유하는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된다? 을이 해야죠, 을이. 왜? 대외적으로는 얘가 소유자니까.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얘한테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자는 직접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대위해서 반환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어려운 건 다 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부실법의 적용 범위. 그렇다면 이 부실법이 적용되는 건 어디에 적용된다 그랬어요? 어디에 적용된다 그랬어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야 되겠네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실명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세 가지예요. 실명 적용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양도 담보와 가등기 담보. 여기에는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탁법상의 신탁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세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 속칭 이게 이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적용되지가 않는다.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우리 들어봤나요? 언제 들었어요, 이거?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는 실명법을 적용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얘는 가담법이 적용되잖아요. 적용하는 법이 있는데 저걸 왜 적용해요? 적용할 법이 있는데. 그러면 신탁법상의 신탁도 신탁이라는 말은 쓰지만 이거는 실명법이 적용될 수 없죠. 왜요? 신탁법이 적용되니까. 그러죠? 그러면 얘는 민법이 적용돼요. 공유. 민법 이론 있잖아요. 근데 이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뜻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땅이 있단 말이야. 땅. 토지가 있어요. 그게 갑소유 토지인데 갑이요. 토지를 200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을에게 토지 100평만 파는 거예요. 100평만. 반을 파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어떻게 하면? 땅을 분필해가지고 등기 따로 만들어서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공유 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를. 2분의 1로 공유 지분으로 등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분 이전을 받은 거예요. 지분 이전. 그래 놓고 실제로는 잘라가지고 담을 쌓아놓고 여기 갑도 집을 짓고 살고 여기는 을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하는 거죠? 구분 소유하는 형태. 이게 실제로는. 근데 등기로는 뭐예요? 공유 등기를 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한 필지에 두 필지에 땅이 한 필지에 한 필지 한 필지 이거를 나눠가지고 두 필지로 만들어서 한 필지를 팔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지분 이전만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108번지 등기부 만들고 108-1번지 이렇게 분필해가지고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분필 등기를 하는 건데 분필한 다음에 이거를 을에게 넘겨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 3번 소유권 갑인데 4번에서 3번 소유권 지분 일부 이전 해가지고 을에게 2분의 1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등기가. 지분 이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갑구에.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등기상으로는 갑과 을이 지금 뭐예요? 토지의 공유자야. 한 필지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로. 근데 실제로는 감에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구분해서 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을의 지분이 노란색이라고 가정한다면 지분은 공유 지분은 전체에 퍼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갑의 지분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갑의 지분도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은 일종의 몸속에 흐르는 피라 그랬잖아요. 아이 몸속에 흐르는 피. 그 피가 지금 막 섞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지분을 맡긴 거고 갑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맡겼으니까 서로 지분을 맡겨놓고 있지 않느냐. 상호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되는 거죠? 구분소유적 공유 내지는 상호명의 신탁. 아까 우리 대형 평수 아파트 이야기 했었죠. 50평 아파트다. 그럼 50평 아파트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현관 있고 전실 들어가고 그럼 보통 이제 여기 방 하나 화장실 있고 여기 또 방 하나 있고 여기 방 이렇게 방 2개 있고 여기 거실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안방 있고 이렇게 드레스룸 있고 화장실 있고 뭐 화장실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가 50평이에요. 하나 둘 셋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50평이면 방 4개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50평짜리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시설을 바꿔가지고 독립된 출입문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만들고 여기다 하나 만들어서 작은 세대 이렇게 살게 하고 여기다 한 세대 살게 하고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문을 뭐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한 세대 살고 여기서 한 세대 살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이제 주방 공사도 하고 뭐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공사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근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지는 별개예요. 그래서 몰래 해야죠. 몰래. 한다면. 자, 근데 등기는 어떻게 하냐? 이게 구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구분 등기가. 구분 건물로 등기가 안 된다면 등기 쪼개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 쪼개가지고 여기는 갑이 갖고 여기는 을에게 팔아먹겠다라는 심사였다면, 그죠? 그러면 등기를 을에게 팔아먹고 줘야 되는데 등기를 구분 등기를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지분 이전을 해주면 되잖아요. 지분 이전으로. 실제로는 구분해서 쓰되 등기상으로 공유 지분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먹으면 좋은데 말이에요. 걸렸다. 구청에서 신고 들어갔다. 원상복구 명령 들어요. 원상복구. 그래, 주차장 면적이 안 돼요.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주차장 땅을 하나 사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대지권으로.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해요? 걸리면 원상회복이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단 등기는 가능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근데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빌라 같은 경우. 빌라는 이렇게 해요. 빌라는. 규제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니까. 근데 아파트는 안 돼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요즘에 제 그런 강의를 누가 들었는지 정책 담당자가 애시당초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두 세대로 쪼갤 수 있도록 짓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는 쪼개는 거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지 마시고 이게 뭐라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 남들하고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서는 똑같이 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보다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본인만의 무슨 노하우를 창조하면 그게 이제 대박일 것 같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당구장 중개 누가 한다고요? 당구장 큐대 파는 사람이 하는 거야. 초코 팔고 큐대 팔고 당구장 시설 납품하는 사람들이. 미용실 중개 누가 해요? 미용 재료상이 중개를 한단 말이야. 왜 그래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해야지. 근데 뭘 알아야지. 알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미용 기구도 모르고 재료도 모르고 미용실에 위탁 운영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어야 맡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린이집 중개만 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교회만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람이 있고 모텔만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무궁무진해요. 분야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전공이 있다 그러면 그 전공하고 붙여가지고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적용 제외. 세 번째, 적용의 특례예요. 이거는 실명법이 적용 안 된다는 거 세 가지.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신탁법정의 신탁, 구분소유적 공유. 이 세 가지는 실명법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적용이 되더라도 특별히 허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명법 4조에서요. 4조에서 실명법에서 4조에서 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적용이 되면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는데 이거는 특별히 해도 되는 경우예요.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거 해도 유효라는 거예요. 원래는 무효인데. 그럼 어떤 경우가 유효인가? 첫 번째, 조웅중 명의신탁이에요. 조웅중 명의신탁은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이 가능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배우자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조웅중 배우자 명의신탁, 이것은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해도 되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조웅중은 뭔지 아시죠? 종친회. 근데 이 같은 종의 무리들이 모인 게 종친회인데 조웅중은 법적으로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는 뭐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단체인데 권리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중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대표자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중 명의신탁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거고, 사실은 이 종중 명의신탁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었던 거예요. 얘 때문에.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만 이게 탈세나 탈법의 목적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탈세나 탈법의 목적 없이 배우자 명의신탁도 허용된다. 다만 이 배우자에는 사실혼자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혼자 포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되면 누구는 뭐 지역마다 지방마다 사실혼자가 명의신탁하고 돌아다녀요. 그죠? 사실혼자는 제외되는 거예요. 네 번째요. 실명법 제4조의 해석이에요. 우리 실명법 4조를 한번 봐요. 실명법 4조. 698페이지 있죠? 698페이지 제4조 제1항 명의신탁 약정은 그렇죠. 2항 제3항 자, 여기 보세요. 명의신탁에 약정을 하면 이건 다 뭐란 말이에요? 무효. 제2항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불권 변동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에서 등기를 하면 그것도 뭐다? 무효다. 다만 명의신탁의 일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요. 그래 예컨대 매도인이 팔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어요. 예? 선이었다면 몰랐다는 말이에요. 명의신탁을. 그러면 등기가 어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유효하다가 세 번째. 4조 2항 단서. 그 다음에 4조 3항 네 번째. 제3자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을 때 그걸 알든 모르든 제3자는 무조건 뭐한다? 취득한다. 그는 신탁행위론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신탁행위론의 이론을 입법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그거죠. 예? 자, 이거 봐봐요. 이거 뭐가요? 명의신탁 약정하면 그러면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이렇게. 네? 해봐요. 암기 시작. 약정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한 번 더.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또 한 번 시작.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이 심심하니까 이게 추임새 하나 넣어요. 아 이렇게. 예. 다시 한번 시작. 약정 무효. 아 등기 무효. 아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아 제3자는 무조건 취득. One more time. 아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박수 치면서. 숨지. 박수 치면서. 박수. 하나, 둘, 셋, 넷. 요 속도로 갑니다. 시작. 약정 무효. 아 등기 무효. 아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아 제3자는 취득. One more time. 아 글씨. 재밌잖아요. 외우자고요. 이번에는 약간 재밌게 이렇게 치면서 이거 시작.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나누시고 여기 반 나눠서 여기는 박수 치고 여기는 찌르고. 예? 됐죠? 시작. 약정 무효. 아 등기 무효. 아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아 제3자는 무조건 취득. 바꿔서 찌르고 시작. 아 치르니까 이쪽은 찌르고
제3자는 무조건 취득. 외울 수 있죠. 17회 때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매도인이 선이라면 명의신탁의 약정은 유효이다. 이렇게 바꿔쳤어요. 요것만. 등기가 아니라 약정으로. 그럼 약정은 무효잖아요. 기저. 그렇게 바꿔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이제. 그럼 이제 실명법 4조에서는 어떤 상황을 예를 드느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두 명 사이에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를 보자. 에? 몇 명? 2명. 이자가 명의신탁. 자, 여기 봐봐요.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예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를 했다. 공식 가요. 시작.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인데 선이 악이. 악이죠. 지가 명의신탁 약정하고 지가 등기했구만. 그죠? 보세요. 제3자가 있으면 얘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취득. 그죠? 그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면서요. 무효잖아요. 예? 명의신탁 약정이. 그럼 무효인데 이거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해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힌트. 무효인 걸 해지해요? 유효인 걸 해지해요? 무효인 걸 해지, 유효인 걸 해지하는 거지 무효인 건 해지가 안 되잖아요. 뭐 어차피 무효인데. 그럼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가 없다. 끝이에요. 그냥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죠? 이번에는 복잡한 3자간 명의신탁이에요. 3자간 명의신탁인데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두 개로. 하나는 중간 생략 형태의 명의신탁이에요. 또 하나는 계약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 가운데는 등기 생략하는 거예요. 갑에서 을에게로, 을에서 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등기상으로는 가운데가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명의신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갑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을이 얘가 뭐야? 매수인. 얘는 매도인. 그럼 둘이 뭐 하겠어요? 매매 계약한 거죠? 그럼 얘가 사가지고 등기는 얘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건너뛰고 병한테 등기를 준다 이거야. 이해되셨어요? 매도인이 얘한테 팔았는데 돈을 받고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여기다 주는 거예요. 여기. 그럼 누가 신탁자? 누가 신탁자? 원래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 건데요? 을의 이름으로. 그럼 누가 수탁자예요? 누가 보관해요? 평이 얘가 수탁자다. 그럼 여기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럼 공식 그대로 가면 되죠. 공식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인데 얘가 선이 악이. 100% 악이지. 얘하고 계약했는데 지가 얘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알고 있으니까 저될 리가 없죠. 끝이에요 이게. 그럼 봐봐요. 지금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요. 근데 얘가 둘이가 매매한 거 이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얘는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죠. 무효일 리가 없잖아요. 아니 둘이 매매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근데 등기는 무효라는 거예요. 등기는. 병의 이름으로 등기된 건 무효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 이름으로 등기된 건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여전히 얘한테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는 누구? 누가 소유자? 어떻게 우리 소유자예요? 얘는 갑이 소유자지. 다시 갑이 소유자이었고 을에게 팔기로 계약했는데 등기를 여기다 줬잖아요. 근데 여기다 준 게 이게 무효라면서요. 그럼 이게 무효니까 얘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인 거지. 갑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소유권에 기해서 얘한테 이전됐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죠? 다시 매매계약 얘 둘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거는 무효가 아니죠. 유효죠. 그럼 얘는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이전하기 청구해요. 이렇게 된 건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얘가 말소 안 해주면 말소해서 가져오면 다시 이전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얘가 말소를 얘한테 청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대신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 물론 제3자에게 넘어가면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끝이잖아요. 이것도 무효니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말소 청구한다. 이해되셨어요? 얘가 얘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무효니까. 그래 얘는 갑을 대위에서 말소 청구한다. 이게 끝이에요. 끝. 계약적 명의신탁은 뭐냐면 갑의 부동산을 우리 사요. 여동생이 여동생.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여동생아 오빠가 돈 줄 테니까 너 가서 갑소의 아파트 좀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가 왔어요. 얘가 돈 들고 와가지고 아저씨 우리가 계약해요. 그래서 매매하더란 말이에요. 매매. 그리고 등기를 어떻게 해요? 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얘 이름으로. 누가 돈 줬어요? 오빠가 뒷돈 대줬잖아요. 그러면 누가 신탁자예요? 이 그림에서? 오빠가 신탁자예요. 얘가 신탁자. 누가 수탁자? 여동생이 수탁자. 오빠 왜 나 이런 게 시켜? 야, 나 지금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이거 팔면 양도세 중과세 맞고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일단 해. 그래도 네 거 아닌 거야. 오빠 거야. 그래 네 이름으로 하라고. 알았어?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줄게. 아 고마워 오빠. 그래가지고 간 거야 얘가. 먼저 세금 내야 되니까 이 세금 문제란 말이에요. 뭐 얘한테 시켜가지고 여동생이 가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둘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근데 얘가 명의신탁이 있었는 사실을 얘가 일반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얘가 모른다면 등기는 유효하다. 아하, 세 번째가 이걸 얘기하나요? 계약형 명의신탁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이해되셨죠? 안 어려운 거예요. 그 여기 일반적으로 선이잖아요.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누구 돈으로? 오빠 돈으로. 그리고 오빠는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이해되셨어요? 돈 줬으니까 내 돈 가지고 네가 샀으니까 넌 소유권 취득하되 부당이득 대놔라 나에게. 네?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대상은 부동산 자체였는데요. 실명법 시행된 이후에 계약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매수자금입니다. 매수자금. 그 내가 준 돈을 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매도인이 명의탁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등기는 유효해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오빠에겐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된다. 실명법 시행 이후니까 시행 이후에 계약명의신탁이 있었다 그러면 오빠가 준 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2억 받아가지고 샀거든요. 아파트를. 근데 얘가 3억 원이 됐어요. 아파트가. 그럼 오빠한테 부당이득 반환 얼마? 2억. 그럼 얘는 좋잖아요. 3억짜리가 됐으면. 문제는 2억 줘서 2억 주고 샀는데 현재 1억이 됐어요. 떨어져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2억. 아파트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매수자금 현재는 그죠? 그렇잖아요.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 수탁자가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돼야지.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니까. 2억 주고 샀는데 3억이 됐다 그러면 아파트는 3억은 여러분 갖고 2억은 오빠 주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하지 말아야지. 그때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도 있나요? 선의일 수도 있지만 악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여기 갔어요. 아파트 사러 왔어요. 그래요? 젊은 아가씨가 돈이 어디서 이 아파트를 사요? 그 나이 때 이 아파트 사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이러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 오빠가 이럴 수도 있어요? 지가 지 입으로 다 풀을 수도 있어요? 푼수라면 되죠. 푼수라면 아니면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싫었는데요. 우리 오빠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라고 지가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푼수라면. 그러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여기로 가는 거예요. 등기 무효.
푼수라면 여동생이 푼수라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고, 푼수가 아니라면 유효가 되는 것이고, 매도인 선이라면 등기 유효. 이해되셔요? 별거 없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래서 명의신탁까지 봤어요. 이거보다 더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별거 없죠, 명의신탁. 자, 뭐 문제도 풀고 뭐 해야 되겠지만 차차 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앞 페이지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3, 4월 과정은 일요일 과정보다 많이들 올라가야 난이도가. 그래도 이제 부지런히 따라오시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2달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새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부터 할 거냐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권리변동에서 해서 일단은 63페이지까지 나가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법률인 목적까지 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